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컵에 물을 따랐고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고 혼란이었고 동시에 부러움이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듯 믿었고 이건 기술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의 상식은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도시, 거리의 침묵, 그리고 계획된 침수. 그날,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운이 들어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오넬 헤이즈입니다. 미국 CNN에서 탐사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예요. 물과 관련된 문제, 특히 도시의 수자원 시스템이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취재를 주로 해왔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 관심 밖의 나라였어요. 수자원 하면 떠오르는 건 늘 미국의 대형댐이나 유럽의 오래된 인프라였고, 선진 시스템이라는 말은 언제나 서구 중심의 기준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본사의 지시였어요. 요즘 한국 수자원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짧게 다녀오라는 임무였죠. 별 기대도 준비도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저 몇 가지 기술적 자료만 수집하고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 모든 생각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흐린 가을 아침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공기 냄새부터 낯설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기분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깔끔하고 기계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코끝을 스쳤어요.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걷는 동안 저는 무심코 내부 시설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벽면에 설치된 안내 스크린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앞에 안내 로봇이 다가와 말했어요. 라이오넬 헤이즈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짐은 5번 벨트에서 찾아주세요. 로봇이 그렇게 또박또박 영어로 말했어요. 그렇게 부드럽게 발음되는 내 이름을 로봇이 말한다는 건 기묘하다고 느꼈어요. 미국에선 아직 공항에서 로봇이 이름 불러주는 경우는 본 적 없었거든요. 기술적인 놀라움보다 제 일상이 여전히 아날로그였다는 사실이 그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짐을 찾고 나와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타기 전 저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여전히 이 나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혔죠. 하지만 첫 충격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걸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듯 사람들은 문이 열릴 자리에 정확히 서 있었고 대화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뉴욕의 출근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거예요. 저는 자리 끝에 서서 조용히 움직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건 질서가 아니라 문화라고 느껴졌어요. 그 순간 배영우 씨가 도착했어요. 서울시 수자원본부 소속 연구원이자 제 취재 기간 동안 동행해줄 가이드였죠. 그는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헤이스 기자님, 지하철은 좀 낯설죠? 원래 여기선 이렇게들 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건 무슨 질서지? 그리고 다음 장면이 제 내면을 똑 부러뜨리는 장면이었어요. 을지로 한복판에 설치된 공공 음수대 앞이었죠. 그는 무심하게 그 앞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제게 권했어요. 마셔보실래요? 아리수예요. 서울 수돗물입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미국에선 길가의 물을 마신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건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마셨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종이컵에 물을 담아 그대로 들이켰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죠. 그들의 표정엔 아무 의심도 없었고 마치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작은 음수대 앞에서 제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있던 미국의 기준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낡고 불편하고 불완전한 기준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깊은 게 있어요.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제 여행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도시가 부드럽다니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도로 위의 차선, 인도 옆 나무 벤치의 곡선, 신호등이 바뀌는 속도까지 모든 게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하루 종일 이동하면서 저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됐고 자꾸 관찰하게 됐어요. 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 기준과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배영우 씨는 이날 한강변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을 안내했어요. 처음 간 곳은 자전거 도로였죠.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 그 양 옆으로 길게 뻗은 자전거 전용 도로. 무려 80km가 넘는다고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태운 채 여유롭게 산책하는 가족, 운동하듯 속도를 내는 사람까지.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강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저 길이 그냥 도로가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느꼈어요. 도시가 사람의 리듬을 따라 만든 구조였어요. 기자님, 여기가 그냥 강변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생활 공간이에요. 물하고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섞이게끔 그렇게 설계한 거죠. 배 씨는 강 위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뉴욕 허드슨 강이었어요. 거긴 강 근처에서 산다는 건 일종의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시민 누구나 그 곁에서 쉬고 걷고 운동하고 있었어요. 도시가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우산을 쓴 채 이동하던 저를 배 씨가 재빨리 데려간 곳은 서울시 수방종합상황실이었어요. 유리벽 너머로 대형 스크린과 수십 개의 데이터 패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실시간으로 강 수위, 하천 흐름, 지하 배수 상태가 나타나는 모니터들. 모든 정보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몇 분 후 AI 예측 시뮬레이션이 화면에 뜨더니 어떤 지역에 침수 위험이 감지됐다는 경고가 울렸어요. 배 씨가 설명했어요. AI가 과거 30년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수량을 예측해요. 이대로라면 저 지역엔 2시간 후 도로가 잠길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방제 시스템이 먼저 시민 스마트폰에 알림을 보내고 수문을 자동 조절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폰이 울렸어요. 실제로 강남구 지역 침수 대비 필요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신뢰였어요. 정부와 시민 사이의 무언의 약속. 우리가 미리 알려줄 테니 당신은 대비하면 됩니다 라는 말 없는 합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잠수교였어요. 다리 위에서 비에 젖은 강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다리가 일부러 잠기도록 설계됐다고요? 그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미국이라면 침수된 도로는 뉴스의 비극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그것이 평온한 일상의 일부였어요. 계획된 침수예요. 시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죠. 침수도 관리의 영역이라는 게 저희 접근 방식이에요. 배 씨의 말에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가 재난이라 부르는 걸 이 도시는 설계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빗물이 고인 도로를 보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도시는 사람을 시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환대하는 존재일 수 있다. 그건 처음 겪어보는 감각이었고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이 도시는 단지 기능적으로 잘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엔 당신이 여기서 안전하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대로 느껴졌어요. 그날 오전 서울의 하늘은 조금 흐렸어요. 그래도 공기는 상쾌했어요. 도시는 어제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좀 달라져 있었죠. 여전히 낯설고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뭔가가 제 안에서 조금씩 풀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저는 배영우 씨를 따라 서울 아리수 정수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오늘이 가장 본질적인 취재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내심 회의적인 기분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수돗물이야 하는 미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보안 게이트와 자동화 설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실시간 수질 데이터를 보여주는 대형 패널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수온, 탁도, pH, 잔류염소 수치 같은 항목이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배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WHO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수치를 적용해요. EPA보다도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단순한 기술력보다 그런 기준을 기본이라고 말하는 태도에 더 놀랐어요. 이어서 우리는 정수 과정 전체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죠. 관로를 통해 들어온 원수가 1차 침전지를 지나고 응집역과를 거쳐 자외선 살균과 마지막 수동 검사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말을 잃었어요. 특히 수질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단된다는 시스템은 마치 생명체의 면역 반응 같았어요. 정제된 물이 스테인리스 관을 따라 흐르며 빛을 반사하는 장면은 이상하게도 좀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배 씨는 절 안내하며 웃으며 말했어요. 아리수는 단어 그대로 맑은 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물을 믿는 건 맛 때문이 아니에요. 과정과 책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 순간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앞에는 투명한 컵에 담긴 물이 놓여 있었어요. 배 씨는 말했어요. 이건 막 정수된 아리수예요. 한 모금 드셔보세요. 저는 멈칫했어요. 정말 마셔도 되는 건가? 미국에서 수돗물을 마신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지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충돌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기준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물을 들어 올렸어요. 입에 머금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갑고 부드럽고 아무 냄새도 없었어요. 미세한 단맛까지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수보다 더 맑은 느낌이었어요. 한순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저는 무심코 말했어요. 생수보다 낫네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 짧은 독백이 제 안에서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확신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이상한 인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금껏 자부심이라 믿고 지켜온 미국 시스템이 여기선 그저 출발점에도 닿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는 길 복도 끝에 수돗물 음용대가 있었어요. 어떤 직원이 거기서 컵도 없이 물을 바로 받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설명도 기사도 필요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사는 방식 같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한참 생각했어요. 이제 더는 비교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회는 물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제게 깊은 울림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따로 정수된 생수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호텔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컵에 물을 따라 올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오늘 나는 이 물을 선택했어요. 그건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 자신에겐 꽤 큰 변화였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원래 말을 아끼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이 도시는 자꾸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문화 차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그게 아니란 걸 느끼기 시작했죠. 눈앞에서 보이는 장면들이 하나같이 단순한 잘 정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도록 고민하고 설계한 결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는 배영우 씨와 함께 디지털 트윈 센터로 향했어요. 서울시가 수자원 전반을 가상 공간에 복제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AI나 시뮬레이션 기술이야 어디에나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각종 재난 예측 시스템은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유리벽으로 된 컨트롤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선 수십 개의 화면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었어요. 화면 중앙엔 거대한 3D 도시 모형이 떠 있었고, 그 안에서 강수량, 유입량, 배수 흐름, 생활 인구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센터 책임자인 정성기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지금 보시는 건 2024년 현재 서울의 수자원 흐름이고요. 이쪽은 2124년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2124년이라고요? 100년 뒤요? 박사는 모니터를 몇 번 터치했고 곧 화면이 바뀌며 한강 수위, 강수량 패턴, 유입되는 시민수까지 미래의 수치가 시뮬레이션 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변수를 가정해 여러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고 AI는 재난 발생 시 반응 시간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확률 수치, 영향 범위, 시민 대피 시나리오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흐름처럼 거대한 물의 언어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알게 됐어요. 이곳에서 기술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기술의 핵심에는 책임이라는 감정이 깔려 있었어요. 미래의 이 도시에 살 사람들을 위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책임 말이에요. 정 박사가 한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리는 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물과 함께 살아가죠. 미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재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수자원 정책을 논의할 때 언제나 예산, 수익, 관리 범위 같은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선 사람 다음 세대 공존이 먼저였어요. 그 차이가 저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어요. 회의실 한쪽 벽엔 과거 서울의 수자원 재난 사례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1984년 홍수, 2001년 침수, 그리고 2020년 이후의 대응 변화까지. 그 기록들은 실패를 감추는 게 아니라 기록함으로써 다음을 준비하는 방식처럼 보였어요. 물은 늘 흘러가지만 이곳에선 과거까지도 함께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심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제가 봤던 건 시스템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센터를 나오는 길 저는 괜히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데이터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박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지키기 위해 일합니다. 차에 올라탄 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고층 빌딩, 흐르는 강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어떤 원칙 위에 놓여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원칙은 효율이 아니라 공존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무엇을 기사로 쓸까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돌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도시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제 안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시스템이고 아무리 정교한 철학이라 해도 결국 사람 사는 공간이라면 따뜻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데이터와 철학이 내 마음에 닿으려면 뭔가 더 직접적인 게 필요했어요. 그런 상태로 저는 선유도 생태공원을 찾게 됐어요. 서울 시내 중심을 흐르는 강위, 옛 정수장이 있던 섬이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입구를 들어서자 오래된 벽돌과 콘크리트 기둥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처음엔 무너진 공장 같기도 했는데 조금 더 걷다 보니 그 구조물들 사이사이로 풀이 자라고 있고 연못이 흐르고 있었어요.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위에 자연을 얹어놓은 듯한 풍경이었죠. 폐허가 된 공간을 철거하지 않고 수질 정화와 생태순환의 중심지로 바꾼다는 발상이 놀라웠어요. 미국이었다면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깨끗이 밀어버렸을 공간이었거든요. 배영우 씨는 물길이 지나던 송수관 위에 조성된 산책로를 함께 걷자고 했어요. 그 길 위엔 이름 모를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저 멀리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치원 단체 견학이 온 모양이었죠. 아이들은 폐정수조 안에 조성된 수생식물 정원에서 물속 생물을 관찰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얘들아, 물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여기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목이 잠겼어요. 그냥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곳에 흐르는 물은 기술이 정화한 물이 아니라 사람이 보살핀 삶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의 눈빛, 웃음소리,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손놀림까지 그 모두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걸었어요. 녹슨 철제 구조물 옆을 따라 걸으며 손으로 벽을 살짝 문질러 봤어요. 거칠고 단단했어요. 그런데 그 위엔 초록 이끼가 자라고 있었고 물방울이 고여 있었어요. 문득 이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실패일 수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쓰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배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여기 철거 안 하고 놔둔 이유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교육이니까요. 아이들은 여기서 물을 지키는 마음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제가 마셨던 물이 이 공원에 흐르고 있었어요. 똑같은 물이었지만 그땐 기술이었고 지금은 삶이었어요. 맑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었어요. 강 옆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부부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강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시간엔 어떤 서두름도 없었어요. 이런 공간이 뉴욕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밀려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떤 무게가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물을 관리하지만 여긴 물을 함께 살아요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선유도를 나서는 길 발 아래 작은 흙길에서 들풀 하나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 풀 하나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긴 다시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기적 전시관으로 향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박물관 정도로 생각했지만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은 곧 바뀌었어요. 1960년대의 한강은 죽은 강이었대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었고 물고기는커녕 냄새조차 버티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며칠간 함께 걸었던 그 한강은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던 곳이었어요. 전시관 벽면을 따라 생태 변화 데이터를 보여주는 패널이 이어졌어요. 용존 산소량, 수온, 어류 개체수, 수질 등급 변화가 10년 단위로 정리돼 있었고 그 옆엔 황어가 강으로 돌아왔다는 영상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황어는 깨끗한 물에서만 산대요. 박제나 상징물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온 어종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황어가 한강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복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무너졌던 것을 고치고 잊힌 것을 기억하고 버려진 것을 다시 품는 일. 그게 이 도시가 해낸 일이었어요. 그 순간 이 모든 걸 누군가 기사로 쓰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데이터나 시설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을 다뤄왔는지 그것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사 한 편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도요. 저녁엔 배영우 씨와 마지막 일정을 함께 했어요. 반포대교 분수쇼를 보러 간 거였어요. 강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백 줄기의 물줄기가 조명과 음악에 맞춰 춤추는 그 장면은 솔직히 말해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이건 도시가 예술이네요. 배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기술, 시민, 철학이 하나로 연결된 결과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꾹 눌러 담았어요. 물줄기 하나하나가 지난 며칠간 봐왔던 풍경들과 겹쳐졌고 제 안에서 한 가지 다짐이 생겨났어요. 귀국 후 CNN 본사 회의실. 리사 휴즈와 편집국 동료들이 제 보고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로 끝내선 안 돼요. 우리가 배워야 해요. 한국은 물을 관리한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살아온 나라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썼어요. 미래를 보고 싶다면 한국을 보라. 그 문장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 사연을 마주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가치를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풍경이라는 걸요. 질서가 만들어낸 배려, 기술에 담긴 책임, 그리고 물 한 모금 속에서 느껴졌던 믿음과 따뜻함까지. 그 모든 것이 도시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었죠. 그 순간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이 한 문장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노력,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 그리고 실패를 덮지 않고 그 위에 더 나은 방법을 쌓아간다는 태도.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울을 하나의 배려하는 생명체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이제 기자는 단지 좋은 시스템을 본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여운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는 도시는 나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 도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인해 생각이 달라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이 남긴 감정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